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입니다. 여당 윤리위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 정시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요. 잠시 뒤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번 방미 성과와 과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핵협의체 등 안보 성과가 이루어질지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4월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약 100채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늘부터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을 본격 소환 조사합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고형하겠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최근 발생한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일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5월 1일 133번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 도심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양대 노총은 주 69시간 추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계약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절 대회가 곧 시작되는 거죠? 네, 조금 뒤인 오후 2시면 노동절 본 대회가 시작됩니다. 제 뒤로 노조별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행사가 열리기 전인 오후 전부터 꽤 많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모여들며 지금은 도로를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30분 전부터 투쟁사업장 발언과 참가 조직 소개가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노동절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민주노총은 곧 취임 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노동절 대회에 이어 오는 7월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정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성사를 선언하는 경무를 읽으며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오늘 집회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한 가운데 프랑스와 칠레 등 해외 노동조합에서도 영상을 통해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절 집회는 광화문 앞 말고도 전국에서 열리는 거죠? 네, 한국노총도 같은 시각 여의도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 집회를 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 69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등이 노동자 입장에선 계약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적힌 현수막을 찢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등 5대 계약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15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양대 노총 추산 전국적으로 20만 명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집회 이후 오후 3시부터 시청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로 일대에선 가변차로가 운영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차량 우회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70개의 정찰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 전차로를 점거하거나 장기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앞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 쪽 이야기입니다. 일정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일까지 일정으로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거의 이번 순방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순방을 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방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셔틀 외교 재개를 강조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月にユン大統領にご訪日をいただきました。その際の首脳会談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再開す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致をしています。しかし具体的な訪韓時期についてはまだ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 2018년 아베 전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만이고 셔틀 외교로서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전 총리 방한 이후 거의 12년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9일 지방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한국을 가야 한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방한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일정이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 당초에는 여름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배경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애초 오는 19일에서 21일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여름에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제시 이후 이뤄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반발이 상당한 만큼 한국 내 여론 추이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극찬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기시다 총리도 G7 정상회담 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G7 정상회의 전 한국을 찾아 강제동원 소송 문제를 매듭짓고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에게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요, 윤 대통령과 여러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같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는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사죄의 표현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 극우 성향의 의원들 목소리와 극우 언론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지난 3월 정상회담 전부터 일본 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에 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보수 우이굴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측의 개선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절대로 쉽게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도와 관련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극우층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 보수파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기존 입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죠.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또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했다는 것을 방미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이 포함된 업그레이드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국빈 방미 성과와 과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직접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다 들더라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장 큰 성과 워싱턴 선언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거 전에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에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국빈 방미를 하는 주간은 네. 워싱턴에서 한국 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한국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263만 명의 우리 재미 동포들이 네. 참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 구체적인 성과를 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조금 설명을 올리면 예,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또 자기가 사인을 해서 약속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뭘 약속을 했냐 하면은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은 예. 즉각적이고 그다음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궁금증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소해 줬습니다. 네. 즉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네.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럼 워싱턴 선언 전에 우리가 기존 핵우산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의 핵우산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핵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네.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얘기를 함으로써 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받는구나 이거고요.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선언적인 어떤 핵 정책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틀을 만들 그렇죠. 것이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이제 핵 협의 그룹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 한국말로는 핵 협의 그룹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이 그룹은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즉 핵우산이죠. 네. 그 핵무기 운용입니다. 핵무기 예. 정책이 아니고 예. 핵무기 운용에 핵무기 운용에 공동 기획 또 공동 실행, 정보 공유 거기에 필요한 훈련까지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서 네. 그것을 양국 정상에게 직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실효적으로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예.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 핵 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핵 억제 동맹이다. 자,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핵 협의 그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핵 협의 그룹의 구성은 이제 양국 간에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틀은 다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밝힐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상을 밝히지 못합니다만은 기존에도 핵 협의 그룹과 유사한 그 협의체가 있었죠. 확장 억제 네. 그 협의 조정 그룹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네, 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협의체는 다 핵무기 정책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런데 이 핵 협의 그룹은 핵무기를 실제로 핵무기 운영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고 네. 또 양국 정상에 직보를 함으로써 핵무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거기다가 보장시켜 놨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운용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책이 아니라 운용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이렇게 개입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일에 북한이 예.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북한이 핵무기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예. 핵에 대해서 많은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예. 체제였다면 예, 이제는 두 목소리가 다 들어가서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확장 억제, 즉 해구산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우리 양국 간의 합의가 있고 또 그것을 북한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 시의 계획들, 한미 작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전 계획과는 또 다른 겁니까? 한미 작전 계획하고는 좀 다르죠. 예. 한미 작전 계획은 정상 수준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국의 국방장관이 소위 SPG라고 하는 전략 지침을 주면 예. 거기에 따라 이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예. 핵무기에 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차원에서의 약속, 대통령 차원에서의 합의, 네. 또 대통령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 도출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서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이런 그 다자와의 이런 그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버드에서 연설하고 이제 대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렸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나토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토에도 NCG와 비슷한 NPG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NPG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던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NPG,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인데요. 그것이 이제 핵 기획 그룹이고 1년에 한 차례 모입니다. 나토는 29나라입니다. 29나라가 한 차례 모여서 기획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한 차례 모입니다. 밖에 안 만납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NCG, 우리의 핵 협의 그룹은 분기별로 한 번씩 즉 1년에 4차례 만나게 돼 있고 예. 1대1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나 대한민국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뭐 밀도 있게 우리 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좀 자명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한미 핵협의 그룹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만날 것 같습니까? 4차례는 기본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만날 수 있겠습니다. 4차례는 기본으로 만난다. 그럼 분기별로 만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더 만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핵협의 그룹, 그 핵협의 그룹과 함께 워싱턴 선언에서 또 강조됐던 게 핵 전략 핵 잠수함 배치입니다. 정례 배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핵 전략 잠수함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까? 참 의미가 큽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전략 핵 잠수함, 그러니까 ICBM급의 전략 핵을 실은 잠수함인데 네. 그 잠수함이 마지막에 왔었던 것이 80년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을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 거는 그 말하자면 미국으로서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보내겠다는 뜻이 되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은 이제 그 핵 잠수함 말고도 예. 또 군함이 있고 그다음에 공군 폭격기가 있죠. 예. 그래서 폭격기, 군함, 잠수함을 다 합치면은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상 상시 전략 자산 배치에 준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저희를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시 배치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다? 그 빈틈없이 메꾸는 것이죠. 예. 한 번은 폭격기가 왔다 가고 또 한 번은 선박이 오고 또 그다음엔 잠수함이 오는 식으로 해서 1년 365일 동안 북한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 전략자산 전개 태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모든 전력이 365일 네. 한반도 주변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목표이고 예. 거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사실상 한미 간의 핵 공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백악관은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던 그 관리도 예.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뒤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차장이 한 얘기는 예.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핵 억제 태세를 갖춰서 우리 국민들이 마치 우리가 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도록 하겠다. 느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핵 공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 개념밖에 없는데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 핵무기가 들어와서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전술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반도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핵통제 동맹이다, 핵억제 동맹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이야기한 것을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태효 차장이 한 얘기가 뜻은 맞는 얘기인데 네. 그 용어가 핵 공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 언급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 핵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정치 외교적으로, 그죠? 또 네. 경제적으로 예. 우리가 지불할 상당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예. 현 시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확장 억제적 핵우산을 또 핵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카드요. 예. 사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음. 이게 국민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핵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논의는 참 과거에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북핵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뭐 핵에 대해서는 원래 미국 정책이 NCND 아닙니까? 네.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는 게 기본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좀 더 확실하게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네. 미국이 전력을 기울여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워싱턴 선언 같은 그런 식의 문서를 미국이 양자 간에 체결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의미가 작지 않다,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변국 반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당장 러시아도 그렇죠. 반발이 좀 거셉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관영 매체 통해서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 펴고 있다면서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보복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하버드대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듣고서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고 또 거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응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외신 인터뷰 때,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때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줄 것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참 우리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국제법 원칙이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 저렇게 과민하게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 방침은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경제 보복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다른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네. 중국으로서도 신중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중국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고도 성장의 길이 끝나고 새로운 성장 어떤 속도라든지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라서 사실은 쉽지 않고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경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중국에 대한 반대 이걸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이 또 보복을 섣불리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경제 보복적으로 좀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될 것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 물론 조건부입니다만 그걸 시사하면서 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버드대 특강 끝나고 나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많은 옵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어떤 뜻이 담긴 겁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사실은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불법 침략이 성공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도 함의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도 함의가 있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유엔의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을 다 어기고 한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또 우리 정도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다만 여러 가지 관련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전황이 어떻게 될지 또 대규모 어떤 인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정책에 대해서 가변성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많은 옵션에는 역시 무기지원 가능성도 포함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보면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 그 균형 외교에서 전략적 명확성 쪽으로 확실히 가면서 우리 국익에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그 국제적인 정세나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정세가요? 지금 이제 네.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보시면은 전 세계가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협력을 하는 이런 현상이 강조되는 그런 새로운 국제 정세를 접어들고 있고 예. 우리 스스로도 대한민국도 국익이 커져서 이제 세계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치 외교를 좀 내세우고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네.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분야는요. 그 보조금 조항에 걸려 있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기보다는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보시면 표현입니다. 예. 아니요, 그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IRA나 네.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도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예. 뭐 전기차에서 상용차를 이제 허용을 해준다든지 배터리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광부를 갖다가 배터리를 만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0월 달에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가 1년 유예를 받았던 네.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존중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 단초가 이번에 정상 방문해서 예.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한미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 큰 그림은 섰고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합의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큰 방향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은 특별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진전이나 성과들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금 5월 초 7일에서 8일 지금 방한한다는 이야기가 일본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자 방한하는 거는 맞습니까? 첫째,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게 이제 조율 중이고 협의 중이라면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합의가 되면 같이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담 이전에 예. 한국을 방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즉 한일 관계 정상화, 그 중에서도 셔틀 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현하겠다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예.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요, 식민 지배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또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만날 가능성이 높고 성명도 발표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만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네. 성명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거기에 한미일 핵 우산 협의체 신설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관련 뭐 보도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거는 글쎄요. 굉장히 앞서 나간 보도, 내지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네.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다른 나라가 참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순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마 굉장히 빠른 얘기일 앞서 거라고 나간 보도다.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한미 핵 협의체처럼 미국과 일본도 핵 협의체 관련 기구가 있습니까? 핵협의 실무 협의체가 있는데 예. 그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국장급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협의가 제가 중요하지 있긴 않다고는 안 있습니까? 그러겠지만 예. 부국장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때요. 확장된 한미 동맹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거시적인 게 있고 직접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거는 이 미래 세대 청년들이 한미 청년들 간에 교환을 해서 상대방 국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수천 명 단위로 가게 돼 있고 이건 직접적인 겁니다. 예.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핵 기반 동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주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동맹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청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협의체를 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한미 간에 만들기로 했는데 네. 중점이 이걸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구체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송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인데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지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 따라 자진 출석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조율이 안 되어도 일단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갈수록 속도를 내자 사실상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 수사하는 게 아니라며 자진 출석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더해 이재명 대표까지 한데 묶으며 공세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표를 얻으려 한 것이란 발언과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 3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로 꼽혔습니다.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SNS 게시물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의 자숙 기간을 마치고 오늘 최고위에 참석했는데 기자들을 만나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자신의 징계 가능성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자세히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윤리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리위는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징계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출석한다고 해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 혐의를 넘어서 경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직후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을 때처럼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라며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직 송 전 대표 측에서 연락받은 것도 없다며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말릴 수 없지만 면담이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획한 수사 일정이 있고 연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조사부터 해달라는 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사 3명이 오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선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운용됐는지 파악할 여러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캠프 지역본부장이나 상황실장들은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수수자 수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압수수색의 연장선에서 당시 경선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오늘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수사팀을 보내서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그제 압수수색 과정에선 해당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최근에 교체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히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의 공모한 혐의와 함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기부금을 경선 자금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연구소 직원들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다수 활동했고 특히 양쪽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직원 박모 씨는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박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번 수사 전에 프랑스 단체 관광을 갔던 거라며 마치 사전에 무슨 모의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거인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특정 시점을 노려서 언론에 유출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이 전 부총장을 변호사 없이 수십 차례 불러서 돈봉투 의혹을 캐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방대한 녹취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점을 조절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녹음 파일 유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에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피해 액수는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 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수사에 돌입한 경찰이 현재까지 1,878명의 피해자와 이들의 피해 금액 3,167억 원을 확인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실시한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760여 건의 전세 사기를 확인했고 2,5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의 시작부터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낮은 지금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앞으로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 더 높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가 10도, 대전이 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광주가 27도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윤리위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